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사는 전쟁이 나면 부품이 끊긴다. 미국 최대 방산기업 부사장이 던진 이 한마디. 하지만 그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대구 활주로에 UAE 수송기 10대가 줄지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 천궁을 포대째 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탄도 미사일 요격률 96.8%, 순항 미사일 100%, 사우디와 이라크가 줄을 섰고 30조 원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패트리어트를 팔던 펜타곤의 무기 수출 책임자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32년 판게 2등이 됐다. 미국이 무너지고 세계의 하늘에 새로운 기준이 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밤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에는 꼬리 날개마다 UAE 국기를 단 거대한 수송기가 한 대도 아니고 10대가 줄지어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기체들이 어둠 속에서 차례로 바퀴를 내릴 때마다 활주로 옆 콘크리트가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그 떨림이 제 발바닥을 타고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엔진이 토해내는 열기에 밤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였고 항공유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늦가을 밤이었는데도 그 활주로 근처만큼은 한여름처럼 후끈했습니다. 저는 관제탑 아래 어둠 속에 서서 외투깃을 세운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10대였습니다. 제가 잘못 센 게 아닌가 싶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며 셌습니다. 분명히 10대였어요.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무려 10대. 수송기 한 대의 화물칸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안에 미사일 몇 발을 싣겠다고 이런 괴물을 띄우지는 않습니다. 미사일 몇 발이라면 배에 차곡차곡 실어 바닷길로 천천히 보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비행기는 비쌉니다. 연료도, 정비도, 조종 인력도 전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방공 미사일 포대가 통째로, 그것도 한 세트가 아니라 여러 세트가 하늘길로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차량이 화물칸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쇳덩이가 쇳덩이 위를 구르는 둔중한 소리였어요. 작업등 불빛 아래로 미사일 캐니스터에 매끈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원통들이 차량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죠. 그걸 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누구 하나 느긋한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시간을 다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무전기에서는 짧고 다급한 한국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무기를 사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배가 아니라 비행기를 띄운다는 건 단 하루도 더 못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전략 수송기 10대를 한꺼번에 비운다는 건 자기 나라 항공전력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저걸 지금 당장 자기 땅에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목숨을 사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그 절박함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미치게 했어요. 도대체 저 미사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막의 부자 나라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이 한밤중에 비행기를 10대나 띄운단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 제 외투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국방부 무기 수출 라인에서 오래 함께 일한 제 옛 동료였어요. 이 밤중에, 그것도 제가 한국에 있는 걸 아는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크, 지금 어디야? 대구. 활주로 옆에 서 있어. 자네가 상상하는 그 장면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층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눈으로 직접 봤으면 됐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도장 한번 안 거치고 저들이 방패를 샀어. 마크, 이거 보고 올라오면 윗선에서 자네 붙잡고 한참 물을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것이 천천히 기어 올라왔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 제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레이놀즈. 올해 59입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해외 군사 판매,
그러니까 FMS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보로 32년을 일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어느 나라에 무슨 무기를 팔지 그 마지막 승인 도장을 찍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도 제 책상을 거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권한을 32년 동안 쥐고 있었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제 도장이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은 방패가 대구 활주로에서 사막의 왕국으로 실려 나가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무기시장의 문지기로 살아온 사람이 자기 모르게 문이 활짝 열린 걸 뒤늦게 발견한 셈이었죠. 저 미사일들의 이름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입으로 또박또박 발음해봤습니다. 천궁. 한국이 만든 방패였습니다. 그때까지 제게는 그저 카탈로그 구석에 박힌 낯선 이름 하나에 불과했던 무기였습니다. 마지막 수송기의 화물칸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활주로를 가로질러 울렸습니다. 그 둔중한 쇳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활주로에 서기 전까지 제게 한국산 방공 무기란 농담거리에 가까웠습니다. 32년을 이 바닥에서 굴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 머릿속에 박힌 공식은 단순했어요. 하늘을 지키는 진짜 방패는 미국이 만든다. 패트리어트가 세계의 표준이고 나머지는 그 표준을 어설프게 흉내낸 모조품일 뿐이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아니, 신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마시는 공기 같은 거였어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은 더 단순했습니다. 자동차 잘 만들고, 휴대폰 잘 만들고, 텔레비전 잘 만드는 나라. 거기까지였어요. 미사일이라니. 하늘에서 음속의 몇 배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정밀 무기를 그 나라가 만든다고요. 제 머릿속에서 그 두 가지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워싱턴의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는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기업의 부사장 그렉 벤스가 들어왔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만들고 파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죠. 비싼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게 빤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탁자에는 저와 벤스 말고도 67명이 더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무기 수출 실무자들, 정보 분석관들, 그리고 벤스가 데려온 회사 사람 둘이었죠. 저는 대구에서 본 광경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수송기 열대, 포대 통째 공수, 그리고 그 절박해 보이던 속도까지요.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벤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의자를 뒤로 젖혔어요. 의자가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크, 자네 너무 예민해졌어. 한국 방공. 그 친구들이 미사일이라는 걸 처음 만져본 게 언제인 줄 알아? 우리가 다 가르쳐줬어. 우리가 기술 떠먹여준 나라야. 학생이 졸업장 하나 받았다고 스승을 이긴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회의실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저도 그 웃음에 슬쩍 동조했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어요. 그래, 벤스 말이 맞지. 한국이 무슨... 어제 활주로에서 느낀 그 서늘함이 우스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벤스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게다가 말이야. 그 한국산이라는 게 진짜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부품이 끊겨. 실전에서 한 달만 쏘면 보급이 막혀서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된다고. 사막의 왕족들한테 그 점을 잘 설명해 주면 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연기하듯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전하, 한국산은 평화로울 때나 쓰는 장난감입니다. 진짜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그 방패는 한 달 뒤에 침묵합니다. 부품 하나가 없어서요. 전하의 백성들 머리 위로 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한국이 부품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미국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70년 동안 한 번도 동맹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정말로 즐거워 보였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잘 펴린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한 나라의 무기를 시장에서 죽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그걸 즐기는 얼굴이었죠. 그때는 저도 그게 거짓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든든한 우리 편의 말로만 들렸어요. 한국산의 부품 보급이 정말 그렇게 취약한지 저는 단 한 번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럴 거라고,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순간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한 나라가 수십 년 피땀으로 만든 무기를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농담거리로 깎아내렸으니까요. 벤스 같은 사람들은 그 깎아내림을 돈벌이 수단으로 썼고,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패였어요. 회의 중간에 벤스가 데려온 회사 사람 하나가 두꺼운 자료집을 돌렸습니다. 표지에 패트리어트의 화려한 발사 장면이 인쇄돼 있었어요. 자료집을 넘기자 한국산 천궁의 약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부품 의존도, 실전 경험 부족, 검증되지 않은 신뢰성, 그럴듯한 도표와 숫자로 가득했죠. 저는 그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도표의 숫자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벤스의 회사가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벤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의 손이 묵직했어요. 마크, 걱정 마. 중동은 우리 텃밭이야. 한국이 어쩌다 운 좋게 한 건 따냈겠지. 일회성이야. 우리가 발주국 몇 군데 귀에 잘만 속삭여주면 그 천궁인지 뭔지는 금방 조용해질 거야. 자네는 그냥 평소처럼 도장이나 잘 관리하면 돼. 이 시장의 열쇠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으니까. 그는 활짝 웃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자리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한참 동안 떠다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누웠을 때 대구 활주로의 그 떨림이 자꾸 발바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절박하게 비행기를 띄우던 사람들의 하얀 입김과 다급하게 오가던 무전 소리가요. 일회성이라기엔 그 절박함은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운이 좋았다기엔 그 사람들의 눈빛은 너무 절실했어요. 저는 어두운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일회성이 맞겠지. 그 혼잣말 끝에는 저도 모르게 작은 물음표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신념의 물음표가 붙은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책상 위로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중동 담당 부서에서 올린 거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UAE의 한국산 방공 시스템 도입, 미국 승인 절차 없이 단독 진행.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종이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는 나라는 반드시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팔 때 우리는 그 안에 일종의 자물쇠를 걸어둡니다. 정비 부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전, 데이터, 표적 정보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잠가버릴 수 있는 자물쇠요. 이걸 업계에서는 ITAR라고 부릅니다. 국제무기거래 규정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이 자기가 판 무기의 마지막 열쇠를 끝까지 쥐고 있겠다는 약속이자 족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미국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 그 나라 방패의 마지막 열쇠를 워싱턴이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 그 방패의 스위치를 내릴 수 있었어요. 정작 전쟁이 터졌을 때 내 머리 위를 지키는 방패의 전원을 다른 나라가 쥐고 있다는 것. 그게 패트리어트를 사는 나라들이 감수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대가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그 힘의 관리인이었어요. 그 자물쇠의 열쇠 꾸러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국산에는 그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궁은 국산화율이 90%를 넘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까지 거의 다 한국이 직접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그 무기의 열쇠까지 통째로 사는 나라에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산 나라가 알아서 누구의 허락도 없이 쏘라고요. 미국의 승인도 워싱턴의 도장도 필요 없게요.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책상 위에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넘겼는데 쓴맛만 혀에 남았습니다. 그제야 대구 활주로의 절박함이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사일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패의 열쇠를 워싱턴의 손이 아니라 자기 손에 쥐기로 한 거였어요. 그건 무기 구매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나라 하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러 중동 담당 분석관을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제임스라는 젊은 친구였어요. 그는 노크를 하고 들어와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죠. 제임스, 이 보고서 자네가 썼나? 네, 차관보님. 한국산이 우리 승인 없이 팔렸다는 거 확실한가? 혹시 우리가 놓친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제임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놓친 절차 같은 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무기니까요. 그리고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뜻이지? 처음이 아니라니. UAE가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우디 쪽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라크 쪽도 비슷한 신호가 있고요. 차관보님, 이건 한 건의 우연한 계약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물줄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머릿속에서 벤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어요. 일회성이야. 우리 텃밭이야. 한국이 어쩌다 운 좋게. 운이라는 게 사우디에서도 통하고 이라크에서도 통할까요? 운이라는 게 자기 나라 전략 수송기를 10대나 비울 만큼 사람을 절박하게 만들까요? 운이 세 나라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제임스, 자네한테 솔직히 묻겠네. 저들이 왜 미국을 버렸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70년 동맹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흔들릴 만큼. 제임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했어요. 차관보님, 외람되지만 저들이 미국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한국을 고른 겁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격 하나나 성능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진짜 탄도 미사일이 날아드는 하늘에서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를요. 그걸 보시면 차관보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낮게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대구 활주로의 그 떨림이 다시 발바닥으로 올라왔어요. 그 떨림이 이제는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무기를 사고 팔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방패는 미국이 만든다고요. 그 믿음 위에 제 경력 전체가, 제 자부심 전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안에서 처음으로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갔습니다. 너무 가늘어서 그때는 그게 금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느다란 금이 곧 제 32년 전체를 거미줄처럼 갈라놓게 됩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그 기록 전부 내 책상으로 가져와. 천궁이라는 게 실전에서 정확히 뭘 했는지 숫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부풀린 것도 말고, 깎아내린 것도 말고 있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차관보님. 제임스가 파일을 안고 방을 나간 뒤 저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흐릿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곧 보게 될 숫자 하나가 제 인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 앞에서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지게 될 거라고는요. 그 숫자가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제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한 대를 가져와 제 앞에서 화면을 열었어요. 차관보님, 숫자보다 이걸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동의 한방공 부대가 실제 교전 직후 자체적으로 기록한 영상입니다.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자료고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화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이었습니다. 사막의 검은 밤하늘. 화면 아래쪽으로 도시의 불빛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별이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평선 너머에서 붉은 점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새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적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때를 지어 도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시의 불빛 일부가 황급히 꺼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지상에서 빛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거의 동시에 요격탄이 발사됐어요. 마치 땅에서 별들이 거꾸로 쏘아 올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빗줄기들이 정확히 날아오는 붉은 점들을 향해 곡선을 그리며 솟아올랐고 하나씩 하나씩 부딪혔습니다.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대한 폭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오던 미사일이 마치 누가 손가락으로 콕 찍어 끄듯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요격탄이 적 미사일의 정통으로 박히는 방식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그 충돌 섬광들이 밤하늘의 짧은 불꽃놀이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10개가 넘는 위협이 하늘에서 차례로 지워졌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날 무렵 도시의 불빛은 단 하나도 꺼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발도 도시에 닿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무기의 실전 기록입니다. 차관보님. 날아온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 성공률이 96.8%입니다. 그리고 순항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0%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미끄러져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96.8%, 100%.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바닥 사람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공 무기의 요격률이라는 건 시험장에서 미리 짜놓고 쏘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전장에서 적이 언제 어디서 몇 발을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막아낸 비율입니다. 우리 패트리어트가 걸프전에서 실전을 치렀을 때 그 요격률을 두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절반도 못 막았다고 하고 가장 후하게 쳐줘도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게 세계 표준이라 불리던 패트리어트의 실전 성적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96.8이라고요. 순항 미사일은 100%라고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임스. 이 숫자, 검증된 건가? 한국이 자기 자랑하려고 부풀린 게 아니라 차관보님, 이건 한국이 발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무기를 산 나라가 자기 부대에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한 숫자입니다. 자기 머리 위로 진짜 미사일이 날아왔고 그걸 막아준 방패의 성적이니까요. 부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어하는 자료입니다. 저는 떨어진 펜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저는 한국산을 종이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카탈로그 속 숫자만 그럴듯한 가짜 호랑이. 진짜 전장에 나가면 발톱도 못 세우는 그림 속 호랑이. 그런데 방금 제가 본 건 진짜 발톱을 가진 호랑이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호랑이보다 발톱이 날카로운.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자료 전부 펼쳐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기술적으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설명해.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꺼운 파일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임스가 펼친 첫 번째 페이지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우리 패트리어트의 발사대, 오른쪽은 한국 천궁의 발사대였어요. 차관보님, 우리 패트리어트의 발사 방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발사대를 적이 오는 방향으로 미리 돌려놔야 합니다. 미사일에 직접 불을 붙여서 쏘는 방식이라 발사대가 향한 쪽으로만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이 예상 못한 방향에서 기습해오면 발사대를 그쪽으로 돌리는 시간만큼 손해를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패트리어트의 오랜 한계였죠. 그런데 천궁은 다릅니다. 천궁은 미사일을 일단 가스의 힘으로 공중에 띄웁니다. 발사관 안에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압축 가스로 미사일을 하늘로 툭 밀어 올린 다음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콜드 런칭이라고 부릅니다. 공중에 띄운 다음에 불을 붙인다고. 네,
그러면 발사대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위로 띄운 뒤에 공중에서 미사일이 스스로 방향을 틀어 어느 쪽이든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방 360도, 어디서 적이 오든 즉각 대응합니다. 발사대 돌릴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몇 초가 미사일이 음속의 몇 배로 날아오는 전장에서는 도시 하나의 운명을 가릅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방공 미사일인데 쏘는 방식 하나가 이렇게 다르다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패트리어트의 한계라고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 문제를 한국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풀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레이더입니다. 차관보님. 제임스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천궁의 레이더는 AESA 방식입니다.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수천 개의 작은 송신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레이더입니다. 적이 전파 방해를 걸어와도 순간적으로 주파수를 받고 회피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하나가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어느 걸 먼저 요격할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교전을 결정하는 걸 레이더 한 대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회사들이,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회사들이 차세대 레이더를 만들겠다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아직 씨름하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걸 한국은 이미 실전에 배치해서 사막의 하늘에서 검증까지 끝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흔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임스가 한 장의 보고서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차관보님. UAE에 인도된 이번 포대는 원래 계약된 납기보다 9달이나 앞당겨 인도됐습니다. 9달. 네. 첨단 방공 시스템을 계약보다 9달이나 앞당겨 인도한다는 건 이 바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관보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패트리어트 미사일 증산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를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드는데 우리는 생산량을 도무지 늘리지 못했습니다. 정밀 부품 하나하나가 몇 년 전부터 미리 주문해야 하는 것들이었고 숙련공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았으니까요. 주문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미사일은 거북이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납기를 못 맞춰서 고객 나라들의 항의를 듣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게 첨단 무기 생산의 현실입니다. 돈을 더 준다고 더 빨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불가능을 깨고 9달을 앞당겼다고요. 어떻게 앞당겼지? 군이 비축해둔 물량을 뺏어 넘긴 건가? 아닙니다, 차관보님. 그게 더 놀라운 점입니다. 자기 군의 비축분을 빼낸 게 아니라 기존 생산 라인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만들어냈습니다. 천궁은 LI 지넥스1, 한화 시스템 같은 여러 회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만드는 무기인데 그 회사들이 전시에 가까운 강도로 라인을 돌려서 9달을 앞당긴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어요.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사막의 부자 나라가 왜 그 한밤중에 수송기 열대를 띄웠는지, 그들은 한국이 약속한 날짜를 지킬 뿐 아니라 그 날짜를 9달이나 당겨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나라에서 방패가 하루라도 빨리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한국은 그 하루를 9달이나 당겨준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제임스, 우리가 가진 게 한국한테 있나? 무슨 말씀이신지. 패트리어트가 가진 것 중에 천궁한테 없는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우월한 게 뭐가 남았냐고. 제임스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성입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이름값. 그리고 동맹의 관성. 그것 말고는 숫자로 내세울 수 있는 우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성과 관성. 그게 우리에게 남은 전부라는 거였습니다.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무기의 이름과 오래된 습관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그 주가 끝나기도 전에 제임스가 다시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차관보님,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천궁 도입을 공식 협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도 거의 같은 시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공시로 확인된 것만 18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차관보님, 업계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30조 원어치 계약이 더 따라붙을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UAE가 시작이었고 사우디와 이라크는 그 물줄기의 본류라는 분석입니다. 18조에 30조.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그건 우리 회사들이, 그러니까 미국 방산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해온 시장이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우리 텃밭이었어요. 그 텃밭이 통째로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벤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듣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가 다시 한번 일회성이라고 말해주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벤스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소름 끼쳤어요. 마크, 진정해. 시장이라는 건 숫자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야. 신뢰로 굴러가는 거지. 그리고 신뢰는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발주국들 머릿속에 의심을 심으면 돼. 한국산이 정말 믿을 만한지, 전쟁이 나도 부품이 끊기지 않을지, 한국이 정말 끝까지 책임질 나라인지. 우리는 70년 동안 그 신뢰를 쌓았어. 한국은 이제 막 시작이고, 사람은 말이야, 새 것보다 익숙한 걸 믿어. 우리가 그 익숙함을 자극하면 돼. 저는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짐작은 사실이 됐습니다. 제임스가 한 장의 문서를 제게 가져왔어요. 벤스의 회사가 중동 발주국들의 국방 담당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돌린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표지에는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인 것처럼 점잖은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산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그 요격률 숫자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생산 능력으로는 부품 공급을 감당할 수 없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있어. 유사시 자국 방어가 급하면 수출국에 대한 지원을 뒤로 미룰 것이다. 그럴듯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숫자가 진짜라는 걸 봤습니다. 한국이 납기를 9달이나 당겨준 나라라는 것도 알았어요. 벤스의 자료에 적힌 건 사실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사실을 가장한 공포를 발주국들 머릿속에 심어 익숙한 패트리어트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거였죠. 저는 그 자료를 책상에 내려놓고 한동안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역시 며칠 전까지 회의실에서 벤스가 똑같은 거짓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 거짓말의 공범이었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보기에 이 자료가 통할 것 같나? 발주국들이 이걸 믿고 한국을 버릴 것 같아.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요, 차관보님. 안 통할 겁니다. 왜냐하면 발주국들은 이미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자기 머리 위로 날아온 진짜 미사일을 천궁이 막아내는 거요. 공포로 만들어낸 종이 한 장이 자기 눈으로 본 실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벤스 부사장은 지금 이미 끝난 싸움에서 거짓말로 버티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벤스가 던진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어렴풋이만 느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발주국들이 정말로 왜 한국을 골랐는지 그들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인맥을 동원해 중동의 한방공 사령부에서 오래 일한 고위 장군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를 만난 건 워싱턴의 한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눈빛이 날카로운 노장이었어요. 그는 미국 무기를 수십 년 동안 써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패트리어트로 자기 나라 하늘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한국으로 돌아섰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왜 미국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당신의 하늘을 지켰는데.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진실만 있었어요.
레이놀츠 차관보. 미국을 버린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나라 백성을 지킬 방패를 골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당신들의 방패를 우리가 사면 그 방패의 마지막 스위치는 누가 줍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당신들이 줍니다. 차관보. 워싱턴이요. 전쟁이 터졌을 때 당신네 정치인들이 우리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면 당신들은 우리 방패의 부품을 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멈추고 작전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걸 나는 평생 지켜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내 백성의 머리 위로 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내 방패의 전원을 다른 나라가 쥐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70년 동안 감수해온 대가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했어요.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 방패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요.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ITAR라는 자물쇠의 어두운 이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힘이라고 불렀지만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족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사는 다릅니다. 장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어요. 한국은 부품의 92%를 자기들이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통째로 줍니다. 우리 방패는 우리가 켜고 끕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차관보, 당신은 이게 단순한 무기거래로 보입니까? 이건 주권입니다. 내 나라 하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하늘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커피 표면에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어요. 평생 제가 휘둘러온 그 자물쇠가 바로 그 자물쇠 때문에 발주국들이 우리를 떠나 한국을 고른 거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시장을 베어버린 거예요. 장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비교가 안 됩니다. 들으셨겠지만 한국 요격탄은 한 발에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입니다. 당신들의 패트리어트 요격탄은 한 발에 67억 원입니다. 거의 5배예요. 탄도 미사일이 수십 발씩 날아드는 전장에서 같은 예산으로 5배 많은 방패를 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건 며칠을 더 버티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백성의 목숨이 며칠 더 늘어나느냐의 문제예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관보, 당신네 패트리어트는 좋은 무기였습니다. 70년 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좋고 더 싸고 무엇보다 우리 손으로 켤 수 있는 방패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가 라운지를 떠난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강경파 관료 하워드 켈러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켈러는 우리 정부 안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였어요. 그는 무기를 동맹을 길들이는 채찍으로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켈러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레이놀즈, 한국, 이 친구들이 선을 넘었어. 우리가 가만히 둘 수는 없지. 방법을 찾았어. 한국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아직 미국 기술이 일부 남아 있어. 우리가 그 기술 수출 허가를 조여버리는 거야. 한국이 천궁을 수출할 때마다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동맹국들한테는 한국산을 사면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거라고 슬쩍 흘리는 거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어요. 켈러, 그건 동맹을 협박하는 거잖아. 켈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관리야, 레이놀즈. 동맹은 길들여야 하는 거라고. 자네 갑자기 왜 그래? 한국 무기를 직접 보고 오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는 그날 그 방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평생 몸담아온 이 세계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거짓말과 협박으로 시장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모든 게 중동만의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막의 특수한 사정, 이란과의 갈등,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예외적인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임스가 굳은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차관보님, 유럽입니다. 유럽이 뭐. 덴마크가 차세대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는데 패트리어트를 제쳤습니다. 유럽이 공동 개발한 SAMPT를 골랐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폴란드와 발트 3국이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에서 가장 절박하게 방패가 필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한국산을 본다고요. 왜지? 유럽은 중동과 사정이 다르잖아. 이유는 똑같습니다. 차관보님. 패트리어트는 비싸고 기술 이전이 안 되고 생산이 느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게 다 드러났어요. 패트리어트가 좋은 무기인 건 맞지만 너무 비싸서 충분히 살 수가 없고 한번 부서지면 보충이 느립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하늘을 빈틈없이 덮어야 하는데 패트리어트로는 그 넓은 하늘을 다 덮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기술까지 이전해주고 현지 생산도 도와줍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러시아도 방공 무기로는 한이름 하잖아. 그쪽으로 가는 나라는 없나.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또 한국한테는 기회입니다. 터키가 도입한 러시아산 S-400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걸 중고로 다시 사가겠다고 제안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기가 판 무기를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러시아산은 도입 비용은 싸지만 오래 굴리면 신뢰성이 무너진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 유럽 나라들이 보기에 미국산은 너무 비싸고 러시아산은 못 믿겠고 남은 선택지가 한국산인 셈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동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특수한 사정 따위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이제 유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텃밭이 한쪽 구석이 아니라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32년을 상징하는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차관보가 되던 날 패트리어트 첫 수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그 펜이었어요. 저는 그 펜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이 펜으로 세계의 하늘을 그렸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방패를 가질지 그건 제 도장 하나로 결정됐어요. 저는 그게 미국의 힘이고 제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펜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제 도장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더 좋고 더 싸고 무엇보다 자기 손으로 켤 수 있는 방패가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펜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들렸어요. 제임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내가 평생 믿어온 게 전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게.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마지막 진실이,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패트리어트를 넘어서는 다음 방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제 32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제임스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에 보고서가 없었어요. 대신 그는 노트북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어요.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직접 보셔야 합니다. 한국이 다음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방패라니. 천궁 다음에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천궁의 다음 세대입니다. 한국은 지금 천궁의 후속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성능이, 차관보님. 제임스가 노트북을 열어 제 앞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표가 나란히 있었어요. 왼쪽은 우리 패트리어트의 최신형, 오른쪽은 한국이 개발 중인 다음 세대 천궁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읽을수록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우리 패트리어트 최신형은 탐지거리가 150km 정도입니다. 요격 고도는 25km, 속도는 음속의 4배 반 정도예요.
그게 세계 최고라 불리던 우리 방패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다음 세대 천궁은 탐지 거리 320km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2배가 넘었어요. 요격 고도는 30km 이상, 속도는 음속의 5배 이상. 게다가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표적의 수가 우리는 10개 안팎인데 한국은 수십 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제임스, 이게 목표치인가? 아니면 이미 달성한 건가? 아직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천궁의 전 세대가 실전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한국이 목표로 내건 숫자는 빈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한번 증명했어요. 그리고 가격마저 우리 패트리어트의 절반 수준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능은 우리를 넘어서고 가격은 절반이고 자물쇠는 없는 방패가 곧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패트리어트를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게 세계 최고의 방패라고 믿으면서요. 그 믿음 위에 제 경력이, 제 자부심이, 제 인생 전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평생 판 그 방패가 2등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2등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32년 동안 판 게 2등이랬어.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곁에 서 있었어요. 바로 그 무렵 워싱턴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벤스가 중동 발주국들에게 돌렸던 그 거짓 브리핑 자료가 그대로 발주국의 손을 거쳐 한국 측에 넘어간 겁니다. 한국은 그 자료에 적힌 거짓 주장들을 자기들의 실전 데이터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부품이 끊긴다고요. 한국은 국산화율 92%의 증빙을 내놨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고요. 한국은 사막 하늘에서 찍힌 요격 영상을 내놨습니다. 거짓말은 진실 앞에서 종이처럼 구겨졌어요. 발주국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들을 거짓 정보로 속여 익숙한 무기로 돌려보내려 한 벤스의 회사에 등을 돌렸어요. 오히려 그 사건은 발주국들이 한국으로 더 빠르게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벤스가 던진 거짓말이 정확히 부메랑이 되어 그의 회사를 베어버린 겁니다. 벤스는 청문회에 불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봤어요. 늘 비싼 양복에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그가 그날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근거 없는 자료로 동맹국을 기만한 게 사실이냐고. 벤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변명은 점점 더 그를 올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부당하게 시장을 빼앗았다고 우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거짓말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강경파 켈러도 무너졌습니다. 그가 동맹국들을 협박해 한국산을 막으려 했던 공작이 오히려 동맹국들의 반발을 샀어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백성을 지킬 방패를 살 권리가 있고 그 선택을 협박으로 막으려는 어떤 나라와도 거리를 두겠다고요. 켈러의 채찍은 동맹을 길들이기는커녕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끝까지 자기가 옳았다고 우겼어요. 그 역시 마지막까지 반성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몰락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움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 저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거짓말과 협박이 우리의 마지막 무기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 좋은 방패를 만드는 것. 그건 거짓말로도 협박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진짜 무기를 한국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하나도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32년 전 패트리어트 첫 수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펜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펜을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문득 대구 활주로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꼬리날개에 UAE 국기를 단 수송기 열대가 줄지어 내려앉던 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던 그 떨림. 절박하게 비행기를 띄우던 사람들의 하얀 입김. 그때 저는 그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봤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떨림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진짜 방패는 미국이 만든다는 32년의 믿음이 그 활주로의 진동과 함께 금이 가던 소리였어요. 저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요. 한국은 한때 방공 미사일 한 발 만들지 못해 전부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하늘을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하고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만든 방패의 열쇠를 통째로 넘겨주는 나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 방패는 우리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32년의 일을 그렇게 내려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제 후임이 될 젊은 친구에게 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기를 파는 일은 결국 신뢰를 파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더 좋은 걸 만드는 대신 남이 못 만들게 막는데 힘을 쏟았어. 자물쇠를 채우고 거짓말을 흘리고 동맹을 협박했지.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더 좋은 걸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남을 막으려 한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긴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거짓말을 안 해서도 아니고 그냥 더 좋은 방패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싸고 무엇보다 사는 사람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는 방패를. 그 단순한 진실을 나는 32년이나 걸려서 겨우 배웠어. 젊은 친구는 한참 동안 제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그 펜을 책상 위에 두고 왔습니다.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펜이 그렸던 세계의 지도도 이제 다른 손에 의해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공항에 낯선 국기를 단 수송기들이 내려앉는 사진이었어요. 그 수송기들은 한국이 만든 방패를 싣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대구 활주로에서 제가 봤던 그 절박함과 그리고 안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합니다. 한 나라가 누구에게도 하늘의 열쇠를 맡기지 않기로 결심하고 수십 년을 묵묵히 걸어 마침내 세계가 찾는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이 안 된다고 비웃을 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 끝내 증명해낸 사람들의 이야기요. 비웃음은 한순간이지만 증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32년 동안 세계의 하늘을 그려온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하늘에 새로운 기준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제가 평생 무시했던 그 나라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낯선 국기를 단 수송기들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에 내려앉는 광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스스로 증명해낸 가치이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지금까지 한 미국 무기 수출 책임자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방패 천궁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비웃음을 받던 나라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 마침내 세계의 하늘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가슴 벅찬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비웃음은 한순간이지만 증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